오늘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윤석열을 재판관 전원에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봉황기를 내렸고 국방부는 군부대에 걸려있던 윤석열 사진을 모두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특집으로 진행되는 정치비상구 2부에서는 세 분과 함께 심층적으로 이번 결정의 의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니, 들리는 풍문에 따르면 오늘 의원총회를 했는데 민주당이 끝나고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요. 무려 생일인 분이 6명이나 됐다면서요, 원래. 예. 170명 중에 6명이면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확률로 보면 0.5명이어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6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압도적 확률이네요, 진짜. 예, 맞습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정말로 내가 태어나서 기쁘고 또 그가 떠나서 기쁜 이중으로 기쁜 날이 아닐 여러 수가 가지. 없는 예, 것인데 게다가 우리 신인규 대표는 어제도 소개를 했지만 내일 드디어 장가까지 갑니다. 그렇죠. 네. 아. 새시대 새신랑. 새 시대. 아니, 솔직히 말하면은 결과에 따라서 결혼식 흥행도 결정되는 맞아. 거였거든요. 솔직히 제 결혼식이 이제 와서 얘기지만은 원래 그냥 팔이 날릴 뻔했거든요. 그치. 원래는 네. 제가 날짜를 1년 전에 잡았는데 어떻게 윤석열이 내란 일으키더니 윤석열이 뭐 해가지고 지금 결정까지 헌재 결정이 제 결혼식 전달까지 온 거예요. 야. 제가 먼저 날을 잡았기 야,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네. 뭐 신혼여행은 제가 당연히 취소했고 나라가 우선이니까 그랬는데 또 다행히 내일 결혼식을 하게 됐고 또 축제로 또 내일 그러니까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방송 좀 깨라 하는 사람들은 그날 결혼식에 다 모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핑크푸드님도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민영님도 신인규 작가님 최고하면서 슈퍼챗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청구가 네. 기각됐으면 저 결혼식이 문제가 아니라 수거당할 뻔했어요. 그렇죠. 수고도 사실상 보통 불가능. 수고가 아니죠, 저분은. 1급 수거 대상으로 아마 갔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야, 정말로 오늘 오전 11시 22분 문현배 헌재 소장 대행을 우리 몬 국민이 만났는데 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야, 문장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참 너무도 듣고 싶었던 네. 그 주문이 선고될 때 감동이긴 했는데 한 가지 원망스러운 건 네. 저걸 3주 전에 해줬으면 좀 더 일찍 얼마나 해줬으면 얼마나 대한민국이 네. 좋았을까. 맞아요. 네. 그 정도였으면은 정말 뭐 수많은 국민들이 네. 생업을 내팽개치고 일상을 포기하면서 이 고생을 안 했어도 될 것이고 또 뭐 미국과의 뭐 관세 뭐 이런 그렇습니다. 문제들도 네. 조금 더 대응하기가 쉬웠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았을 텐데 좀 아쉽다. 아니, 그리고 예.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3주 동안에 한간에 소문이 너무 많았잖아요. 뭐 네. 4대 4라는 말도 5대 안 되는 3이다. 얘기부터 해가지고 5대 3 교착설까지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오늘 결과를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판명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보니까 주로 절차적인 걸로 또 각하 사유를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이견들이 있었던 네.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음. 근본적으로 실체적인 내용까지 부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절차상의 뭐 시비나 뭐 보완 의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요. 있어서 네. 늦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절차적 쟁점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 3인이 개별 의견을 냈지만 실제로 실체적 쟁점으로 가니까 그런 의견조차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뭐 법률가의 양심을 걸고는 이게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8대 0으로 당연히 인용되고 파면된다라고 늘 말씀은 드렸지만 또 이게 지기현 부장판사의 사례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혹시 그러니까. 헌재에 또 다른 지기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제가 좀 꿈에 약간의 그래도 네. 걱정은 좀 있었는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게 15글자거든요. 네. 이 15글자를 우리가 얻기까지 윤석열 취임 이후에 1059일이 걸렸고 계엄 이후로 122일이나 우리가 걸려서 겨우 그렇게 이거를 오래 걸렸습니다. 얻어낸 겁니다. 그러니 눈물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아 눈물 나죠. 안 나는 게 더 이상하지. 아까 오열했어요 오열. 아직- 저도 옆에서 세 방울 눈물 오열애로 났습니다. 바꾸면 되겠다. 이런 보니까. 근데 이 문영배 네. 재판관께서 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한다를 딱 화면을 보고 외워서 하셨어요. 이정미 네. 전 재판관하고는 달랐어요. 그리고 굉장히 긴 결정문이었지만 되게 또박또박하고 되게 경고하듯이 되게 그 감정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더 근데 와닿았다. 아까 그 디테일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전 아까 그 문영배 소장 권한 대행께서 네. 네. 선고하고 이제 나가잖아요. 전 맞아, 나가는 맞아. 장면에서 네. 약간 눈에 들어온 나도 게 봤어, 나도 봤어. 뭐야?
김영두 재판관을 등을 두드리더라고, 등을 좀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네. 원래는 서열대로 나가거든요. 네. 근데 김영두 재판관을 먼저 내보내면서 등을 이렇게 토닥토닥 하는 장면을 제가 짧게 봤습니다. 그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부에서 좀 조율 역할을 좀 김영두 재판관 열심히 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뭔가 나름의 그 기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소장 권한 대행이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마 좀 헌재가 조금의 팀 플레이로 좀 했다라는 전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114페이지에 네. 요 결정문입니다. 이 114페이지. 그렇죠. 네. 이거 저는 역사에 남을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아니 했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같은 경우에 사실 검찰 고위직에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김영두 재판장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이죠? 거기가 그 조금 보수적일 수는 있는데 네.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확하다고 소문이 나 그렇죠. 있죠. 네. 이번 질문도 보면은 핵심만 짚어서 날카로웠죠. 침을 놓듯이 아주, 딱딱 네. 필요한 부분만 묻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그 부장 시절에 들었던 평가가 어떤 좀 현안 사건이 있는데 김용두 재판관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때 그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평가가 뭐냐면 김용두 판사가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심 가서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하. 이렇게까지 그 정도로? 평가가 굉장히 좋으셨네요. 예, 그러니까 검사한테는 좀 불리할 수는 있는 그런 것일 수 있지만 저승사자 같은 정말 판사셨네. 네. 그렇게 평가받는 거 보고 네. 좀 대단한 찬사다. 아니 연장선에 말씀드리면은 저는 예. 이제 법조 출입 기자를 할 때 법원에 나갔었는데 당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의 재판장이 김영두 재판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어땠냐면은 법원이 당시에 집중심리라는 걸 하면서 거의 월수금 하루 매일 재판을 연 겁니다. 거의. 그것도 이제 오전에 시작해서 밤 늦게 끝나는 형태로. 근데 이게 공판 중심주의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법원에서 모든 증거를 열어놓고 양측이 변론하게 하는 실질적인 형태의 재판을 하는 거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헌재 심판정에서 피청구인을 상대로 변호인 측을 상대로 대리인단을 상대로 굉장히 유효한 질문들을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이라는 이 역사적 무거운 정말 짐 같은 걸 이제 오늘로써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여기 경향TV에서도 얘기했던 게 이제 헌재가 대법원의 위상을 전 뛰어넘게 된 계기가 된 결정 같아요. 그런 용기. 네.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이번에 내란 사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를 대표하지만은 한마디도 저는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때 그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천대엽 처장이 했지. 천대엽 처장이 네. 와가지고 뭐 참담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총대매 가지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우리 우원식 의장님은 한 2번 정도 기자 간담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법부는 침묵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제 사부였는데 네. 명실상부하게 대법원보다 더 이제는 국민들의 더 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 네. 재판을 좀 되돌려 봐도 참 그 헌재 재판관들이 11번의 그 변론기를 열면서 참 날카롭게 질문도 했고 또 인내심도 눈에 그렇죠. 띄었습니다. 네. 다 헛소리 같은 거를 다 들어주고 그 인내를 하면서 이 승복을 지금 받아내는 네. 참 이런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두 분이 또 법조인이시니까 결정문을 읽어보시고 왜 이렇게 헌재 판단이 늦어졌는지 결정이 늦어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좀 파악하셨습니까? 그 예측. 이제 저는 그 결정문 전에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서로 간에 8대 0의 완벽한 판결을 만들어서 시비의 여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국민이 저렇게 3주 가까이 고생을 하는데 그걸 무시해 가면서까지 8대 0 만장일치를 이루려고 했을 리는 없다는 생각이 아, 들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세 분이 6분을 이루지 못하고 세 분이 반대를 하는 과정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평일에 다만- 더 열어보자거나 예를 들면 네. 다만 이 세 분이 영원한 반대의 목적이었는지 절차상의 시비만 네. 시비라고 만들겠죠. 절차상의 문제만 제기를 했는지 또 때가 되면 나중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합의해줄 의향이었는지 이런 그 반대의 강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세 분이 합의를 안 해주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늦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네. 내용을 보니까 주로 절차상의 문제 그러니까요. 제기였고 예. 실체에 대해서는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렇군요. 이제 그분들도 때가 돼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다 보니까 더 이상은 늦출 수가 없는 상황에서 네. 차례대로 이렇게 다수 의견대로 그 의견을 합류해 줬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이게 헌법재판소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건을
재판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정치적인 영향은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재판관들이 사실관계,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그렇습니다. 곳이거든요. 네. 그 총체가 이제 오늘 이 결정문일 텐데 이진숙 파면과 관련해서도 결국 직에 복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4대4로 나뉘었었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뭐 각하 2회, 또 기각 5명인데 또 뜯어보면 그 안에 김복형 기각은 또 따로 좀 떼내서 봐야 될 네. 기각이고 또 인용 하나 나왔고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윤석열 케이스에 대해서는 워낙 사건이 명확한 것도 있었지만은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해서 뭐 이것도 여러 갈래로 결론이 퍼질 수도 있었는데 네. 아마 재판관들이 많은 평의와 또 서로 이런 뭐 시점 조율 절차 위반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이 8대0의 전원일치를 만들어낸 이 안에는 정말 헌재 재판관들의 땀과 눈물 뭐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녹아들어 있지 않는가. 네.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까지도 다 들어 있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 헌재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좀 했습니다만은 이제 와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좀 미안합니다. 제가. 거기는 비판만 했죠. 저는 게시판에 매일 가가지고 난리를 쳤기 너무 때문에. 늦게 늦었잖아, 솔직히. 와,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공보관이 너무 공보 서비스를 친절하게는 안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너무 답답해가지고 위기감에 너무 상당한 무서웠죠. 좀, 예, 아니 불안을 오늘 느낄 너무 수밖에 기쁜 없었죠. 날이서 그런지 드리바가님이 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네. 동그라미님이 신인규 변호사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신인규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무한 우리 경향적인 달러님은 겁니다. 예. 신인규 변호사님은 애국하는 마음으로 자녀 5명을 낳으셔야 됩니다. 5명 낳으면 방송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아니, 보기에는. 여기가 네. 낳는 게 아닌데 뭐. 그렇죠. 할수 예, 있습니다. 예, 저희 신부의 네. 뜻을 받들어서 제 신부가 최선을 누군지 알기 다하겠습니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지금. 다하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네. 하나하나 이제 오늘 결정문의 의미를 좀 뜯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혹시나 각하 의견을 내는 재판관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국회가 최초에 이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헌재로 넘기는 과정에 있었던 내란죄라는 부분을 이제 뺀 부분에 대해서 그 보수 진영이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측에서는 야 이거는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돼 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국회에서 표결을 써야 되는데 너네들이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각하다. 이런 주장했는데 헌재가 이거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린 것이죠. 예, 맞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상관이 없다고 했고 네. 이번에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체에 들어가면 자신이 없는 쪽이 윤석열 피청구인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무리한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국힘도 네.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소추를 하면서 위원을 맡으면서 죄자는 빠져도 된다. 헌법 중심으로 주장하겠다라고 본인이 얘기해서 인정받아놓고 이번에 와서 그걸 각하를 단순히 한 주장했지 거죠. 않습니까? 네.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태도. 그쪽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태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상식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만은 네.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물론 저런 시비를 걸 줄 알았으면 그 당시에 민주당이 그 내란 세력들 퇴출시키는데 아무리 급했어도 내란죄, 내란행위 용어를 섞었을 필요는 없었고 지금 네. 같으면 안 쓸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네. 그때 급한 마음에 죄와 행위를 막 나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비거리는 제공은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택도 없는 주장이라는 것은 그리고 확인됐습니다.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재판관들이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었다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보충 의견이 등장한 부분은 두 군데인데 하나는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그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해가지고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입법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의견을 내신 거고. 일사부재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회기 내 동일한 법안을 처리하면 안 된다 이런 건데 아. 회기가 바뀌어서 예,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회기가 네. 달라요. 같은 회기에 한 번 기각이 됐으면 네. 또 부결이 됐으면 또 같은 의안을 또 내서 자꾸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건데 네. 회기가 그 사이에 바뀌어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회기에 냈기 때문에 네. 그건 일사부재의 원칙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저는 식으로, 이렇게 네. 첫 번째 보충 의견이 들릴 때부터 한국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막 일사부재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때부터 일사 그냥 후퇴인 줄 알았던 거 아니야? 카오스가 와가지고 무슨 말이야 되게 힘들었어요. 네. 네, 그런 상황이고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어떤 보충 의견을 냈냐?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 의견을 냈는데 이것도 설명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 전문 법칙이라는 것은 네. 법관 앞에서 증언하는 내용, 법관이 직접 검사하는 증거 이것만 증거로 인정할 뿐 검찰에서 했던 얘기, 동네에서 들었던 소문 네. 이런 건 증거로 삼지 않는다라는 아, 네.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검찰 조사 같으면 그 증언을 한 사람이 법정에 와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그렇죠. 인정할 때만 네. 증거로 예외로 인정한다. 네. 이걸 이제 전문 법칙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저 뭐 여러 가지 뭐 누굽니까? 저 수방사령관 그렇죠. 이런 집권 중에 네. 이런 사람들이 그 이진우 사령관 같은 이진우 사람. 사령관이 검찰에서 그 죄를 인정을 했다가 법정에 와가지고 부인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증거로 인정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서명 날인도 했고 변호사까지 그게 저 참여를 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런 네. 경우는 인정해도 된다라는 것이 헌법재판관들 다수의 의견인데 네.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이분들은 형사재판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그런 경우는 내용을 부인했으니까 증거로 삼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런 네. 고집을 피웠던 거죠. 보충.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보면은 근데 그 대신 판정에 나온 증인들 하나하나한테 재판장들이 끝에 어떤 말을 물어보냐면은 혹시 검찰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작성된 조서에 대해서 열람하고 날인했는지를 물어본 것은 기본적으로 그 진술에 동의하느냐 이 얘기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문 증거라는 게 좀 증거 능력을 막 인정해 버렸을 때는 사실상 이제 형사 재판에서 불이익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네. 결국 법관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진정성님 인정이 되든지 아니 법관 앞에 와서 진술을 직접 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 증거 능력을 이제 높게 평가를 하는 건데. 저는 그 이번에 보충 의견이 대립이 된 지점이 바로 거기거든요. 이미선 그리고 김형두 재판관은 네. 증거 능력 전문 증거에 대해서 이거를 완화시켜서 맞아, 그렇게 결국에는 얘기했어. 예.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김복형, 조한창 이 두 분은 오히려 엄격하게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딪히네. 둘이 지금 2대2로 갈리잖아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탄핵심판이라는 거는요. 징계에 관한 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으로 비유를 하면 그냥 진찰받는 거예요. 가서 감기약 타오는 정도고 네. 형사재판은 수술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수술 받을 때 어떻게 하죠? MRI도 찍고 CT도 찍고 뭐 별의별 검사를 다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사재판은 그래서 엄격하게 하라고 하는 거고 수술 같은 건데 지금 헌법재판은 수술이 아니고 이건 그냥 진찰받는 그렇죠. 것과 네. 같아서 사실 우리가 민사재판에서도 가처분과 본안의 증명도가 다르잖아요. 가처분에서는 소명 정도를 우리가 요구를 하는 맞습니다. 거고 네. 본안에서는 증명 엄격하게 요구하거든요. 엄격하게. 네. 분명히 이 차이가 탄핵재판과 형사재판이 다른데 오히려 김복형, 조한창 이 두 분은 두 개를 좀 거꾸로 놔가지고 더 엄격하게 하자고 하니까 이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는 안 맞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분들도 그걸 알았는지 이번 사건 말고 앞으로는이라는 단서를 또 네. 앞에 붙여놨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자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법리 다툼보다는 이분들도 다 아시는데 좀 시간 지연 차원에서 제기를 한 것이고 이걸 써놓기 너무 부끄러우니까 네. 앞으로는이라는 단서를 앞에 또 붙인 거 아닌가. 그럼 이런 그런 보충 생각이 의견을 듭니다. 썼을 때 다음번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면 위헌이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참고 상관없어. 정도만 하면 이제 되는 거야? 좀 참고를 해서 고치려는 노력은 할 수는 있는데 꼭 두 지켜야 분만이 그런 의견을 얘기했기 때문에 다음에 7대2로 그분들이 끝내 고집을 피더라도 7대2로 통과되니까 네. 아니 그냥 큰 보충 문제는 의견은, 없는데 보너스가 존중하려는 노력은 필요하겠죠. 네. 아니 보니까 오윤혜 씨가 네. 매불쇼에서 이제 우리 문영배 소장 결정문을 길게 읽었는데 네. 그때 내용은 그냥 차치하고 주문 듣고 운 거 같고 제가 난 보니까 맞아요. 오늘 지금 우리 방송하면서 하나씩 하나하나 이해가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확실하게. 계속 쭉 가다가 그러나 막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당의 생각하면 돼. 잘못도 있다 막 우리 이런. 윤혜누님이 아까 매불쇼에서는 감성으로 들으셨고 여기서 좀 이성적으로 완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네. 우리 사라강님이 박균택 의원님 존경합니다. 의원님 덕분에 인용된 것 같아요. 헌재 앞에서 너무 힘드셨죠?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는데 실제로 헌재에도 가기도 많이 가셨고 앞에도 갔고 안에도 가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이제 재판할 때 심리할 때 안에 들어가긴 했고 제가 그 지난 토요일부터 4월 1일 네. 심리기 일정이 발표될 때까지 네. 제가 여기서 무박 4일간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무박 4일이요? 예. 그건 뭐예요? 야. 잠을 안 잤다는 거예요? 예. 뜬 잠을 눈, 안 자고 4일 내내 뜬 눈으로 거기서 세웠다는 버텼죠. 거죠. 새벽 네. 1시, 2시, 3시, 4시 다. 예, 예, 예. 무서우셨겠다. 그때 겁이 났던 것이 우와, 무서우셨겠다.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다. 맞아요. 그 세 명이 반대하고 있다는 소문이 났을 때 설마 그럴 리는 없다라고 믿으면서도 네. 만약에 이게 가능성만으로라도 이게 정말 조금 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네. 가능성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위험에 빠졌다. 만약 윤석열 수계가 돌아왔거나 또는 4월 18일을 넘겼을 때 네. 저는 대한민국은 그냥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드락에 맞아요. 걸리죠. 맞아요. 대드락. 예. 네, 대드락에. 정말 대한민국이 뭐 이게 절단이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네.
이런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맞아. 헌법재판관들 출퇴근할 때 이거 들고 아. 차 앞에다 대고 아이고. 또 호소문 써서 제출하고 네. 예, 역사에 아니, 죄를 남기면 안 됩니다라고 하고 아니 근데 이게요 민주당의 반응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결국에는 이게 윤석열의 친이 쿠데타 뭐 영현백 나오죠 무슨 뭐 수거업 종이박스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었잖아요. 네.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지기현 부장판사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더 불안감이 있었던 거고 더더군다나 윤석열 표 인사를 보십시오. 방통위의 가장 반방송 통합적인 사람 보내고 네. 그다음에 인권위에 가장 반인권적인 사람을 보내니까 네. 혹시 헌재에도 가장 반헌법적인 사람을 보냈을 수도 있다. 사법부가 다 망가진 거 아닐까? 네, 그래서 걱정을 했던 건데 맞아요. 정말 천만다행으로 이런 좀 정상적인 판결이 나온 겁니다. 지기현, 심우정 이분들은 국민들 앞에 영원히 좀 부정적인 맞아요. 이름으로 네. 인식이 되겠지만은 공개를 졌습니다. 그 네. 덕분에 또 뭐 많은 민주 시민들이 네. 경각심을 갖고 그렇죠. 네. 더 목소리를 높이고 결집하면서 이 4월 18일을 안 넘기고 네. 4월 4일에 이런 파면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그 두 사람이 괘씸하고 국민들이 뭐 용납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엑스맨 같은 아.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죠. 네. 예. 근데 그 사람이 윤석열한테는 1심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예, 형사재판에 예, 맞습니다. 공정하게 할까요? 이제 더 이런 잘겠죠. 문제점들이 네. 계속 이제 제기되고 네. 국민들이 감시의 눈을 가지고 앞으로 그쵸. 계속 볼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오히려 더 국민들의 그 눈치를 보는 합리적인 판결을 할 아니 수도 그리고 있다. 헌재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모습을 양당이 이제 같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있는데 국민의힘이 보니까 좀 약간 키가 높아 보이는 느낌인데 의자 놓고 앉은 의자 놓고 앉은 거죠, 그죠? 의자 놓고 예. 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로 이제 커 보이려고 내가 보니까 예, 예. 그런 경쟁이 약간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냥 원래 판넬대로 하는데 예. 좀 더 높아 보이려고 예. 그런 방식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앞에 가보니까 정말 그 어떤 태극기 모독부대 사람들 거칩니다. 아 그래요? 상스런 요구하고 다니고 또 제가 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지나가면은 파란 옷 입은 놈이 왜 여기를 나타나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새벽에 네. 1인 시위하고 있으면 막 자기들도 1인 시위 하겠다고 4명이 몰려와서 4명이 따로따로 옆에 서서 아이고. 아유. 방역까지 위협을 하고 네. 뭐 공산당은 죽여도 돼.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본인들은 그것이 헌법재판관들에게 겁을 줬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 세력들을 그대로 안고 갈 수는 없겠다라는 오히려 네. 어떤 손해 또 네. 지나가는 그 중립적인 시민들한테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국힘이나 네. 윤석열을 더 망치는 작용을 했을 거다. 맞아요.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파면이 됐는데 소요 사태가 없지 않아요? 좀 맞아요. 조용해요. 네. 생각보다 확. 그들도 아는 거지 이제 끝났다는 거를.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아토즈님, 꼼수노님이 슈퍼챗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는 절차적 쟁점을 넘어서 실체적 쟁점의 세계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가 윤석열 측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탄핵 속추 너무 많이 발의했다. 그리고 입법으로 또 이제 대통령실의 업무를 마비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야당이 폭력적으로 했다. 이러면서 탄핵이 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헌재는 완벽하게 다르게 판단을 한 것이죠. 예예. 네. 뭐 하나도 그 탄핵 사유로 탄핵 사유 판단하면서 네. 비상계엄을 그 어떤 선포할 요건 뭐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나하나 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 예산안 같은 경우는 예산을 뭐 1%도 안 되는 예산을 삭감한 것이 비상계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그렇죠. 기재부 네. 장관이 인정했던 것이고 네. 29명을 탄핵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진실을 확인해 보니까 세봤죠. 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것까지 합한 거고 야.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까지 합한 거고 22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된 다음에 비상계엄 일으키기 전에 탄핵한 것이 뭔가 했더니 이진숙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네. 29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참 그러니까 우리 양심도 없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한마디로 팩트 폭행을 했는데 어떻게 적혀 있냐 결정문에 국회는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풀려서 얘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네. 이 탄핵 소추를 많이 했다. 이제 그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헌재가 이야기를 했죠.
지난번에 이제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그 결정에서 이 탄핵 소추권 남용 아니다 이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 사실 들으라고 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이 결정문에서 윤석열 결정문에서도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네. 제가 유심히 봤던 것은 헌재가 사실은 이 정치권에 보내는 메시지도 좀 있었고요.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은 이거 전 대통령. 아니 정치를 해야지. 그리고 총선 때도 이길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잖아. 이런 네가 식의 얘기를 못한 거야. 했거든요. 네, 네가 오니까, 못한 네. 거야. 왜 정치를 안 하고 왜 검치를 해? 검치로 그냥 칼로 다 베어버리려고 했던 거고 국회를 사실상 배제의 대상으로 썼다. 그러다가 배제하다 보니까 뭐 영수회담도 안 하고 딱 한 번 했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대화가 다 차단되니까 거부권만 줄 거부 쓰다가 안 되니까 막판에 그냥 내란 일으키고 혼자 자멸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아주 따끔하게 윤석열에게 그렇죠. 아주 그냥 네. 훈계조로 했던 게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야당의 이제 특검법 발의 등을 문제 삼았었는데 그 윤석열 측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제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해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니까 네가 안 해서 안 한 건데 이걸 왜 야당 탓을 하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네, 맞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거부권 부분을 남발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질타를 한 게 아닐 수 없고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도 2025년도 예산안도 국회 예결특위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팩폭이다. 완전 팩폭 아닙니까 이거 진짜? 그러니까 솔직히 예. 얘기하면 윤석열 너 혼자 허수아비 때렸어. 약간 이런 식의 팩폭이고 저는 아까 그 탄핵소추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보태자면 그거 남용 아니고요. 만약에 국회가 뭐 아무 이유도 없는데 했다 그러면은 뭐 널리 양해해서 남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그동안 국정 운영했던 걸 보면은 그 문제됐던 인사들 다 하나하나 사유는 다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검사들도 엄밀히 말해서 기소하잖아요. 무죄 안 나옵니까? 무죄 나왔다고 해서 누가 검사의 기소권에 대해서 기소권을 남용하셨네요. 줄기소했네요. 이러진 않아요. 남용했다고 확인하죠. 하긴 하는데 지금 국회에 대해서 그렇지. 공격하듯이 네, 하지는 않는다는 그렇지. 거예요. 네. 물론 무죄 나면 안 되지만. 군사를 동원하지는 않죠. 그렇죠. 네. 군을 보내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네.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꽉 막혀 있었던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양비론이 아니라 어느 정도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좀 판단을 다 내렸고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그대는 파면이다. 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저항이 없는 이유는요. 8명의 재판관이 5개의 사유에 대해서 다 똑같이 판단했고 결국에는 다 중대하니까 파면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8 곱하기 5를 하면 40이에요. 네. 40대 0입니다, 사실은. 40대 0으로 왜 윤석열이 5를 곱해요? 패배죠. 이거 이제 5가지 다섯 사유니까 가지니까. 8명이 5개 곱하기 5에서 바로 40. 예. 40대 0이다, 사실상. 완승이죠, 아니, 완승. 그런 상황이고 네. 실제로 의원님 민주당에서 이런 그 예산 문제라든가 법안 문제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논의하자고 주구장창 대통령실에 문을 두드렸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누가 안 한다고 했습니까? 안 만나줬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 아마 야당 대표를 딱 한 번 만났죠. 네. 예. 딱 한 번. 예. 그게 정말 딱 한 번 만났죠. 그것도, 네. 예. 그것도 자기 얘기만 또 한 90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얘기만 또. 스스로 끔찍해요, 끔찍해, 스스로 진짜. 노력을 한 것이 네. 아무것도 없었고 네. 뭐 예산 문제도 무슨 특수활동비 특경비 때문에 뭐 수사를 강타를 망쳤다 부려버리고. 간첩을 못 잡는다 네. 뭐 별 얘기를 다 했는데 영수증을 안 내니까 깎았죠, 그것도. 뭘 내라 그랬는데 증빙을 안 하니까 깎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씨가 국회에 와서 개원식에도 안 오고요. 완전히 국회를 무시했어요, 대놓고. 그러면서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사실은. 맞아요. 네. 할 말이- 이도경님이 네. 조마조마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균택 의원님, 신인규 변호사님, 오윤혜 씨 감사합니다. 오늘 슈퍼챗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 다음 챕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계엄 관련해가지고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이 또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현재 이 부분은 사실은 너무 간명하게 설명을 잘해줬습니다. 계엄 사령관한테도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심의니까 토론을 하고 토의하고 결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다. 심의권이 완전히 형해화됐다는 판단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예, 맞습니다. 네. 그 뭐 그것은 한덕수 모든 것을 윤석열 그 피청구인을 위해서 종사했던 한덕수마저도 네. 국무회의는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썩 그렇게 공적 마인드는 없는 사람들이지만 어느 장관도 그 행안부 장관 한 명 빼놓고는 네. 뭐 그 국방부 장관까지 그렇죠. 두 사람 빼놓고는 네. 국무회의에 실체가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뭐 그냥
뭐 경과도 모르고 네. 짧은 시간 참여했던 뭐 좌담회 수준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자기들 스스로가 네. 부정하는 뭐 국무회의였으니까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 불현듯 든 생각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있잖아요. 이분이 마음이 한동안 너무나 편했는지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에 심지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뭐 떡도 돌렸다고 합니다. 그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와중에.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변호인 접견을 굉장히 긴 시간 오래 여러 횟수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인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맞는 측면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이분이 굉장히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중책을 수행한 헌법의 위반자이기 때문에 뭔가 좀 규제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좀 갖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변호인 접견권을 뭐 통제할 방법은 없어서 네. 뭐 그것을 금지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일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 공분으로 쌓이고 네. 객관적인 근거가 자료가 되면은 나중에 형량을 법정형을 형량을 정할 때 그때 네. 높은 형을 선고받는 네. 원인이 되게끔 해주는 것 그게 맞는 것이 아닌가 중요하죠. 마음껏 싶습니다. 떡을 돌리든 난리치라고 해요. 그냥 제대로 처벌만 받으면 돼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자꾸 그 피고인 인권 얘기하는데 인권도 고려 대상의 가치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만은 인권만을 최우선으로 앞세우잖아요. 그럼 아무도 구금 못하고 아무도 처벌 못하죠. 그러니까 형사사법에서 가장 대의 원칙은 뭐냐면 실체 발견입니다. 실체 발견이고 거기에 대해서 행한 만큼 벌을 받는 게 네. 제1의 원칙이고 그 과정에서 인권도 고려하라. 근데 이걸 뒤바꿔버리니까 참 답답했던 그렇죠. 상황이었던 네, 거죠. 저희가 이제 열띤 토론하는 사이에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은 진짜 태극기 부대죠. 네, 네. 어제가 네. 뭐였지? 네, 태극기 마크가 보여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이제 그 역사적인 그 탄핵 선고 순간을 우리 의원님께서 어디서 보셨습니까, 혹시? 아, 저는 지도부 네. 당대표실에서 지도부 같이 TV로. 네, TV로.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일반인들은 접근이 불가한 공간이니까 네. 뭐 당대표부터 최고위원들 다 있었을 텐데 네. 서로 좀 어떤 그 두문을 읽는 순간 어떤 분위기였는지 궁금한데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지죽은 뜻이. 그래요? 네. 야, 그거 조용했다니까 약간 의외인데. 파면 이후에도요? 이제 파면 선고한 다음에. 아, 선거한 다음에 이제 네. 압수하면서 기뻐. 수고했다고 서로 이제 네. 격려하고. 근데 이제 그 기자들이 이렇게 옆방에 막 와 있었거든요. 귀대기하고 막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또 너무 막 환호 지르고 이러면 또 혹시 또 그죠? 네. 네. 그럴까봐 어쨌든 예, 참느라고 되게 혼났죠. 우리 오윤혜 씨는 아 그만하라고. 울었거든요. 나 지금 모르겠는데 MBC 쇼츠에도 내가 우는 게 나왔대.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아 근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다들 그러니까 네. 막 울진 않더라도 다들 이렇게 눈물이 조금 글썽글썽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랫동안 네. 그 4달 동안 너무 고생했잖아요. 막 그러니까요, 이게 등 네.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힘들었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심지어 남자분들도 맞아. 네, 야, 대표님 울먹울먹 아니고 하셨구나. 네. 네. 되게 신기한 경험을 저희 네. 남편이 했대요. 오늘 너무 답답해서 한강에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한강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11시 22분이 딱 되니까 다 멈춰서 핸드폰을 보더라고요. 아, 그 한강에 그래요?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화문이나 경복궁에 없었어도 다 네. 한마음으로 윤석열 파면을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신기했대요. 자전거가 일제히 네, 멈추고. 정지 왜 화면처럼. 네. 네. 하다가요 막판에 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가 뭐 얘기할 때 네. 살짝 국회를 나무라는 듯한 맞아, 얘기가 맞아. 잠깐 중간에 한 있었잖아요. 책도 있었어. 네. 갑자기 그때 조용해지는 거예요. 맞아. 목소리들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귀 쫑긋 이게 된 거지. 뭐지? 이러면서 그러나 하는데 네. 와 그러나에서 반전. 맞아요. 아니 그런데 그 국회 봉쇄 과정에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보니까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 이분의 진술을 헌재가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줬습니다. 보니까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그 곽종근 사령관, 조성현 단장 그렇죠. 네. 두 사람이 현장에서의 그 체포 활동, 그 뭐 의결 방해 활동에 관한 이런 그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거짓말하고 윤석열이 거짓말해도 그 사람들은 거짓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을 보호하고 자기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으려고. 네. 근데 이 두 사람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로지 진실을 얘기하고 선처를 받겠다는 것 말고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강도죄를 저질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선처를 요구할 때 딱 강도죄만 자백을 하거나 네. 조금 낮춰서 절도죄를 자백한 다음에 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 나 살인 강도를 저지르려고 했다고
과장해서 자백한 다음에 봐달라고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선처만 유일한 목적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3스타 특전사령관 자리까지 줬던 그런 인물이고 네. 수방사의 그 제일 경비단장입니까? 가장 그 잘 나가는 최고의 보직을 이렇게 그렇죠. 줬는데 네. 그 사람들이 그 고마운 윤석열을 향해서 무슨 적대감이 있길래 자기를 죽이는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 두 사람의 얘기 자체로 뭐 검찰 조선이 뭐니 나는 다 필요도 없고 필요 없이. 전문인거 네. 다 필요 없고 두 개만으로도 진상은 인정이 되는 아니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고요. 일단 윤석열이라는 그 메신저 자체가 너무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것도 일단 그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지. 이 복수의 사람들의 증언 내지는 또 뭐 카카오톡으로도 뭐 체포와 관련돼서 이미 다 물적 증거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봤을 때 어느 한 사람의 뭐 증언만 가지고 판단한 것도 아니고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해보나 만한 싸움이었고 사실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 안 된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증거로 다 갖다가 맞아요. 인정이 네. 됐던 거니까 네. 뭐 예를 들어 법리에서 뭐 절차 가지고 조금 시비 거는 정도지 뭐 나머지는 스무스하게 다 인정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잘못 건든 게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는데 그 체포 대상에 사법부에 있는 분들을 맞아. 넣은 게 참 패착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언급됐잖아요. 네, 오늘 네, 그때 어떻게 네, 판단했냐면은 사법부 독립 침해 이렇게 그러니까요. 판단을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원님. 네, 맞습니다. 네. 좀 이 부분들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게 정말 사법부 이제 법관들이 보면 용납할 수 없는 대목일 것 같아요. 네. 다 판사 사실은 출신인데. 그리고 그 저기 서부 지원 그 폭동도 물론 윤석열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영향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네. 이렇게 승복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를 자꾸 하니까 그죠? 항의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체포할 때도 막 저항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그런 법원에 대한 폭력 그리고 공격까지 이르렀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문영배 재판관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 집 앞까지 가가지고 계속 그들이 맞아요. 못 살게 아니 그것도 그리고 막 아주 그 화나게 사람들이 만들었을 거예요. 특히 문영배 재판 그 권한대행한테는 그 저 허위 사실을 말도 안 되는 가지고 막 음란물을 야동 유포했다는 뭐 이런 거 식의. 야설인지 야동인지 네. 하여튼 뭐 네. 이런 걸 가지고 허위 사실로 막 유포를 그렇죠. 하고 네. 그걸 또 국힘 의원이 막 인용을 하고 네. 이런 것들도 저는 안 좋은 영향 당연히 미쳤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고요. 네.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이 행간에 그걸 보면서 그래도 야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던 게 네. 그 정영식 재판관이 보충 의견을 맞아요. 내면서 네. 국회가 탄핵 너무 많이 했다는 취지를 하면서 횟수를 좀 제한할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그거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제 일부 재판관들이 문제 제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인용으로 빨리 결론 안 내는 것 같다. 뭐 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들려가지고 사실 굉장히 저희가 곤란했었거든요. 한때. 네, 그런데 보니까 음. 있긴 있었네 그런 사람이 그죠? 확실하게 자기가 보충 의원까지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각하를 주장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었던 것 같다, 그죠? 논의 과정, 형이 과정에서. 네, 보니까 이렇게 네. 쭉 과정을 이렇게 보면 맞아요. 앞에 네. 각하 부분에서 다른 얘기도 있으나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이걸 각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보니까 아마 그게 언제쯤인지 모르죠. 제 느낌에는 왜 그 구속 취소되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뭔가 분위기가 막 이상하고 왜 14일 날 할 줄 알았는데 안 하고 막 맞아요. 요 과정 네. 이 과정에서 아마 이거는 뭐 제 짐작입니다만 추정입니다만 아마 한두 명이 각하 주장하고 한 명 기각 주장하고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그 안에서 뭐 고성도 오가고 네.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좀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쨌든 간에 지난주에 그죠?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네. 이게 뭔가 이렇게 확
확정이 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는 확실히 기각이야, 나는 확실히 각하야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네. 결론 내린 건 아니죠. 그렇죠. 열려 있었지만 어쨌든 약간 뭔가가 잘못 흘러갈 뻔했다. 어. 네. 그래도 진짜 아찔했어요. 결론은 네. 버킹엄입니다. 네. 보니까 이제 헌재가 어떻게 얘기했냐.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이제 정영식 재판관하고 이제 이미선 재판관이 이제 둘이서 주심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 정영식 재판관이 이 초안을 쓸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관여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네. 게 굉장히 용어 하나 선택할 때마다 좀 신중하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나쁜 건 꼭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단어를 뭐 A라고 표현하냐, B로 표현하냐 뉘앙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책 안 잡히기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한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윤석열의 인식에 대해서까지도 많은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뇌구조도를 그려본 거예요. 이 인간의 뇌는 이랬을 거야.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소추 사유 중에 5번째가 원래 체포인데 사실 체포라고 써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아니라 위치 확인 뭐 이런 식으로 순화시켜서. 맞아, 위치 확인 맞아. 뭐 예. 예를 들면 뭐 나쁜 놈 이게 아니라 그냥 바보 뭐 이 정도로 약간 순화시키는 나름의 노력을 많이 했다. 네. 아니 또 뭐 그렇게 보여줘요. 이해할 수 있으나 뭐 이런 맞아요, 얘기도 맞아요. 있잖아요. 하나, 이쪽이 많이 하나. 나오고. 그 얘기할 때 깜짝 놀랐다니까요. 혹시나 뭐지 이게 만에 무슨 하나 왜 이런 말이 중대성분에 나오는 거지? 관련돼가지고. 그거 저는 네. 정영식 재판관 작품으로 봅니다. 이거는 넣어줘. 넣어줘. 요거 인식 넣어줘야 이거 나 안 넣어주면 안 인용된다. 된다. 이렇게 네. 딜을 좀 했겠죠. 뭐 나름. 어쨌든 간에 잘 뭐 됐죠,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아니, 아름다운 결정문이 나왔어요. 배드캣님이 눈물의 여왕 오윤혜님 항상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네. 슈퍼챗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SHH님이 이현주 의원님 이렇게 이쁠 수가요. 똑똑하고 스마트한 멋진 분 하면서 이렇게 웃음 표시도 해주셨고 싱글 몬트님도 이현주 의원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뭐 다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는 좀 기억에 남았던 결정문 문장이 있었어요. 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군인들과 시민들이 대치하는 장면을 네. 언급하면서 다시는 군인들도 그러지 말고 우리 그런 비극이 있었다라는 걸 딱 언급해 준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게 좀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결국은 이 사태가 윤석열이 뭐 계엄을 경고성 계엄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네 주장이 옳은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군경이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우리 시민들이 현명했기 때문에 사태를 막은 거다라는 굉장히 결론도 정확하게 판단했어요. 헌재가 정확하게 네. 결론 내려준 맞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의원님들 두 분 같은 경우 기분 좋은 날인데 국민의힘은 사실 초상집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겠죠. 초상집이면은 반성하고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 들려오는 얘기들이 의원총 얘기가 심상치가 않은 것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제 뭔가 이제 성토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네. 친윤계 의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탄핵에 찬성했던 당내 의원들한테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오늘 헌재 판결이 있었는데 판결이 있자마자 판결을 불복하는 네. 그런 발언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헌재가 분명하게 헌법수호 의지를 보였는데 네. 그러면 그 탄핵 소추를 한 게 옳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8대 0으로요. 근데 적반하장이죠. 그 사람이 오히려 석고대죄하고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 사과가 뜻이 애매해요. 사과가 네. 그러니까 잘 들어보면 이게 무슨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 뭐 이런 취지인데 그죠? 뭐 이렇게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뭐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 잘못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해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이란 자가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그냥 막 계엄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는 걸 우리가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는 그렇죠. 좀 명확하지 않아요. 혹시 아십니까? 저도 명확하지가 않네요. 그죠? 그러니까, 네, 뭐 사과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사과했다길래 네. 그래도 얘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염치가 있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잘 됐네. 그래도 우리나라 보수가 뭐 보수 네. 정당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게 뭔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 하는지.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민주당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민주당과 열심히 안 싸워서 이렇게 된 거다. 네.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지금 적반하장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상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의 말이 좀 약간 좀 많이 마음에 걸리는 게 물론 이제 쿼트입니다. 담이한테 들은 얘기를 옮기면서 자기의 입장을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건데 이러면 헌재가 정말로 국민 신뢰를 잃게 되고 가루가 될 것이라고 최고의 헌법학자가 이런 말씀까지 했다. 이런 말을 전했는데 그 최고의 헌법학자가 누군지는 안 밝힙니다. 보니까. 네. 본인이 가루가 될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선택 근데 안 해줘요. 어떻게 네. 가루라는 말을 할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 또 계엄 생각나요. 그죠? 야. 너무 잔인한 네. 얘기죠. 저는 너무 잔인한 얘기고 네. 헌재가 이렇게 8대 0으로 한 걸 보면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유흥식 추기경이신가요? 맞아요. 그분이 네. 이러셨잖아요.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그죠? 기계적 중립이란 말 자체 되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옳고 네. 그름에 무슨 중립이 있어요. 옳은 거지. 아니 사람을 살해했는데 그러면 그 뻔히 눈앞에서 그것도 자기가 목격을 했는데 살인자를 두고 중립을 만약에 지킨다 이런 말이 되면 이 똑같은 거거든요. 전 세계가 네. 이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걸 봤단 말 유리창 깨고 난리치는 거. 그렇죠. 그런데 그걸 보고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니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막 지금까지 떠들었던 국힘의 특히 윤상현. 그러니까요. 그 사람하고 그다음에 나경원. 네. 또 몇 명 있죠. 그죠? 그런 맞아요. 분들은 네. 정말 저는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을 정한다거나 아니 뭐 양곡관리법에 얼마를 수매해 줄까 이런 걸 정할 때는 중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네. 뭐 2시 반에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양심이 개입되거나 인간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살인의 중립적인 살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의 아니, 중립적인 내란이 그리고 어디 또 있어요? 그게 다 봤어. 다 목격했어. 아, 이게 눈앞에. 숨어서 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뭐 자정자정 다 잃어버렸지만은 결국 네. 이 내란에 대해서 본인들이 선도 못 긋고 그냥 뭐 끌려가면서 뭐 내란을 할 만해서 했다. 할 만한 내란이라는 개념을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런 건 세상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뭐 계속 심판의 길을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그 헌재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2시간 30분이 지난 뒤에 네. 드디어 자연인 윤석열의 입장이 나왔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저는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물론 이제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는 걸 보니 사실상 이제 결정은 받아들이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국민한테 이제 뭔가 죄송하다는 표현이라든가 사죄한다는 게 없고 나를 응원해준 사람한테만 지금 감사드린다 이거예요. 예. 이게 정치인의 화법, 특히나 일국의 대통령의 화법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아니었던 사람이니까 저런 언행을 보이는 거겠죠. 근데 내용에도 보면 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뭐 네. 하면서 대해 어떻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런 적이 없는 사람이 그렇죠. 어떻게 네. 저런 얘기를 할 것이며 일반 국민에 대해서 감사하는 얘기는 왜 없을 것이며 그리고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본인이 어떤 국가 지도자의 어떤 책임감을 인식한다고 한다면 폭력 사태 같은 것들 절대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 그 당부를 한마디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자기 그런 집 게 분명히 주변에서 있었어야죠. 네. 뭉치고 뭐 외쳐주고 네. 또 뭔가 결사옹이되라도 옹호되라도 뭔가 뭐 유지해주기를 바라는 저 심정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 네. 아마 저 태도로 보면은 다음 저 대선 여기에도 아마 개입을 그러니까요. 하려고 아마 네. 마음을 먹을 것 같고 자기를 지켜줄 사람 또 대통령 만든다고 나설 그런 네. 인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언어라는 건 약간 종교적으로 편벽됨이 없어야 되는데 물론 기독교를 믿는 분들한테는 뭐 당연히 그런 기도의 자유가 있는 거지만 굳이 또 표현을 쓰면서 그 늘 기도하겠다는 표현을 굳이 고집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의정 활동 하다 보면은 네.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자고 하는 건 괜찮은데 네. 일국 국민을 상대로 하는 언어로는 약간 좀 부적절해 보이는 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네. 거기에서도 여전히 이 사람은요. 지금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아요. 반성하고 있지 않고 지금도 역시 계산하고 있다. 지금도 자기가 무슨 대단한 어떤 인기인이라고 착각하고 네. 자기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지금 떡고물이랄까요? 뭐 어떠한 뭐 이런 걸 던지고 있는 거죠. 미끼를. 네, 미끼를.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지금 그 기도 얘기인데요. 그 기도 얘기를 보면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치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들려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타겟팅이 뭐냐? 개신교 신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 이번에 윤석열 탄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극우 세력들, 뭐 파시즘 세력들 중에서 약간 너무 과한 이제 일부 다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네. 이제 개신교 신자들이 맞습니다. 좀 있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또 누구죠? 소년보 목사. 네네네. 세이브 코리아의 소년보 네. 목사 붙이면 안 됩니다. 소년보. 그렇죠. 네, 소년보. 그런 네. 사이비 사람들이 종교인이라고 이제 말해요. 막 선동을 해서 굉장히 나라를 시끄럽게 했는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나마 그 지지조차도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부정선거 이슈도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다라기보다는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일단의 세력이 그래, 그것도 있으니까 미끼였다. 네. 그것도 저는 미끼라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쨌든 예전에 검사로 있을 때도 그렇고 뭘 한번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정말 뭔가 진실되게 한 적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위선적이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마음에 없는 말을 너무 쉽게 했다가 금방 바꾸고 네.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도 똑같다. 끝나 이런 상황에서도 말하는 걸 보면 전혀 반성이 없고 진심이 없고 무거움이 없고 이런 자가 대통령이었단 말인가. 정말 큰 네. 아주 지금이라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근데 진짜 정말 바람이 불면 풀이 눕는다고 국방부는 바로 오늘 군부대에 걸려있던 윤석열 사진을 모두 내리라고 지시했고 국정지표 액자도 철거한다고 합니다. 세상 이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네. 이제 그건 당연한 거죠. 네. 뭐 파면을 당했고요. 이제는 뭐 대통령이 아니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른 조치 같고 뭐 대통령실도 봉황기 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한민국의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책임을 묻는 거고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직에 대한 파면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고 이제 앞으로 형사 재판을 통해서 뭐 법정형도 세요. 이제 내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형과 무기징역부터 그러니까, 시작을 네. 하고 나머지 뭐 명태균 이슈나 뭐 여러 가지 뭐 많잖아요. 양평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잔잔한 것들 더 형을 더 하는데 네. 이제 의미가 없죠. 무기징역이 있으니까. 아니 밤송편님이 나라 구한 박균택 이현주 파이팅 슈퍼챗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김영일님이 오윤혜님 새신랑 신인규 변호사님 이현주 의원님 나의 지역구네요. 박균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보니까 특검의 시간이 다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김건희 집에만 보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님? 네. 예. 그래도 일단은 돌아간 다음에 참 자기 집 구경을 할 기회를 준 구경을 하고, 다음에 네. 아마 사법 절차가 또 시작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게이트 사건으로 지금 특검법이 지금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아마 검찰이 이제 스스로 나서서 더 열심히 수사를. 하는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더 네. 열심히 하는 상황이 올 것 같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마 뭐 열심히 또 주거지를 바꿔주기 위한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존 검찰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또 태도를 바꿀 수는 있겠으나 검찰은 또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신뢰를 못 하니까 예. 저는 뭐 검찰이 하든지 맞습니다. 말든지 예. 그냥 저는 상설 특검이든 개별 무조건 특검 해야 하는 게 된다. 맞고 그리고 전 특검할 때 꼭 하나를 넣었으면 좋겠는 게 도이치모터스나 명품백 같은 경우도 그 자체의 범행도 나쁘지만 김건희도 나쁘지만 그걸 덮어준 검사들 정말 나쁘잖아요. 특히 뇌물 같은 경우는 덮어준 사람들 특가법에 특수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 검사들까지도 수사 대상에 넣은 저는 네. 그런 특검을 좀 해서 이번에는 좀 발본색원 제대로 했으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주기현 판사한테도 또 하나 요구해야 할 것이 네. 윤석열을 그렇게 석방하는 결정이 윤석열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었느냐 정말 법적인 양심에 따라서 그렇죠. 공수처의 수사 절차 네. 검찰의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었느냐 네. 그걸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 수사기관의 절차가 잘못돼서 풀어줬다고 치자 그러면 윤석열을 스스로 법정 구속을 해라 그렇죠. 당신이 자기 법정 손으로. 구속하는 것은 네. 이제 법에 정해진 바니까 정말 윤석열을 위해서가 아니라 법적 어떤 절차의 정당성을 위해서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네. 그걸 입증하는 수단으로 당장 윤석열을 법정 구속하라 네. 이렇게 요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건희 문제, 윤석열 문제 다 그렇게 뭐 검찰이든 특검이든 아니면 또 직위원 판사든 그러니까요. 그 네. 스스로 손에 의해서 해결되게끔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호처 비합본 수사가 장애물에 막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는 대통령실이 더 이상 압수수색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도 없기 때문에 영장 받아놨잖아요. 네. 경찰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그렇죠. 네. 지금 보면 어제도 제가 정부 제가 이제 대정부 질문. 네, 대정부 네. 질문 말이 생각이 안 나. 대정부 질문 현안 질의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오늘이 이제 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직에 있을 때는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사실 하기 어렵잖아요. 기소가 안 내란 되죠. 외환죄를 네. 빼고는. 근데 이제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군사반란죄 이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 그거 외에도 뭐 그 전에 우리가 특검 막 받으라 했던 거 그저 최혜병 특검 그렇습니다. 문제, 네. 뭐 수사 외환 문제 뭐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선거 여론 조작 문제 뭐 여러 맞아요. 가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아마 본격적 수사가 개시될 거다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도 얼마든지 다시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보태가지고 근데 네. 지금 우리가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켜도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자꾸 돌려보내니까 또 이제 안 되는데 그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네.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저희가 최상목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그죠? 네. 두 사람의 권한대행에 대해서 권한대행 시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두 사람을 이제 탄핵 사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특히 이분들이 그때 한덕수가 처음에 3명 있을 때 3명을 임명을 안 하고 초창기에 안 하던 거 하고 네. 지금 한 몇 달 지났죠? 지금 석 달도 한 넘었죠. 석 달 지났잖아요. 네. 이렇게 시간을 끌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탁 찍어갖고 자기들이 봤을 때 마흔 명 윤석열한테 빼고. 불리할 것 같은 40명만 탁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헌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매우 심각한 사실은 그 헌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중대한 위반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네. 헌재도 그 행간에 그때 보면 기각을 했지만 상당한 기간 문제를 그렇죠. 거론했기 상당한 때문에 기간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의 어떤 탄핵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의도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확실히 된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덕수에 대해서는 아직 올리지 않았었고 네. 내가 이제 그 누구죠? 저기 최상목. 최상목 올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정말 심각한 게 그겁니다. 바로 국채 투자한 거. 맞아. 그거 이건 너무 나라 심각해요. 망하는데 네, 베팅한 거 진짜. 아니에요? 자기가 네. 환율 급등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오히려 환율이 급등하면 자기가 돈 버는데 지금 투자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오늘 딱 지금 헌재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지니까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약간 그 중대한 위반 얘기를 할 때 살짝 야당을 갖다가 약간 비판한 듯한 뉘앙스가 딱 나오면서 들어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판결을 받고 이 커다란 판결 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헌법적으로 그렇죠. 네. 판결을 받고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을 오늘 막 논하는 것은 좀 뭔가 좀 그렇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그냥 쏙 들어갔어요, 얘기가. 네. 네. 근데 그렇게 이현주 됐습니다. 의원님이 가만 안 둘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아니, 분위기가. 그래서 예. 어제 제가 엄청나게 막 비판했죠. 네. 그래 이제 어떻게 했냐? 일단 법사위로 해부해서 그죠? 그래서 논의해보자. 그러니까 조사를 네. 하자. 조사를 하자. 네. 원래 또 사실은 하게 돼 있죠, 해부해가지고 원래. 조사하게 돼 있어요. 음. 네, 근데 급하면 막 그냥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일단은 조사를 좀 하면서 네. 그런 절차를 좀 다 밟는 모습을 좀 보이자 이렇게 된 거죠. 최상목 같은 경우는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경제 금융 비서관을 하면서 그때도 봐주지 않았습니까? 미르재단 네, 그러니까, 뇌물 네. 486억을 기업들로부터 뜯어내는데 그러니까요. 행동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너도 뇌물죄 공범이라는 이유로 지난번에 네. 법률위원회에서 공수처에다가 그 공범으로 고발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그걸로도 법정에 서야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최상목 관련해서는 사실 오늘 뭐 탄핵을 했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었겠지만은 그래도 나름의 정무적인 판단을 저는 민주당이 한 거라서 사실은 최상목 탄핵 그 자체가 의미라기보다는요. 저는 최상목은 어차피 뭐 파면을 당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 책임져야 될 게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건 다 지게 될 것이고 저는 사실 최상목 탄핵 카드를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네. 한덕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든 하나의 저는 좀 동력으로 최상목 탄핵을 좀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법사위로 회부를 지금 했으니까 조사를 좀 면밀히 하면서 또 필요하면 탄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 조절을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이제는 모든 절차가 탄핵 절차 끝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남은 거는 선거고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흔히들 얘기해서 이번 조기 대선이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장미 대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현주 의원님 네. 이제 그 대선 이제 사실 준비를 민주당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인가 바로 예비 후보. 예비 후보 네, 등록을 그렇죠. 받고 네. 또 사실은 우리가 적잖이 걱정을 했던 게 아니 혹시 요즘에 보니까 한덕수 댕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우리 만나면 계속 인상 찡그리고 막 그러고 있어가지고 혹시 연락도 안 되고?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공고를 안 하면 어쩌지 이랬는데 그건 바로. 다행히 오늘 담화문에 나왔죠. 한다고. 예. 그래서 일단 바로 이제 그래서 아마 조만간 후보 등록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면 이제 후보 등록하면서 당대표도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당대표 정리해야 당연히 되니까. 정리하는 거고 네. 그 그럼 누가 동시에 돼요, 다 할 것 당대표는? 같습니다. 이제 뭐 대행이 이렇게 수석 최고가 권한대행. 하겠죠. 아, 예, 아마도 그렇지 지부대행. 않습니까? 지금 원내대표가 아마 하나요? 소유상으로 어떻게 하나요? 원내대표가 하는 하는 걸로 거죠. 돼 네. 있는 걸로 압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경선 절차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그래서 경선에 몇 명이 나오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만약에 몇 명이 안 나오면 굳이 그걸 경선을 따로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네. 같이 다 그냥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본 선거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면서 네. 경선도 이제 투표는 하겠죠. 투표는 하지만 굳이 경선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공약 발표부터 네, 해가지고 네. 경선의 어떤 경쟁 구도를 막 따로 갖고 갈 필요는 없지 않나요?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만약에 사람이 적으면 경선을 하긴 하되 그 경선의 어떤 그 구도보다는 본선을 같이 함께 뛰는 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아니 민주당 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재명 대표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른 후보를 거론하는 게 약간 지금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네. 물론 경쟁을 할 수도 네, 있겠습니다만은 또 열심히 또 네. 나름 하는 혹시 사람도 뭐 의원님 있어서. 나갈 생각하는 거 아니시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여하간 국민의힘 상황은 우리 남해당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네. 오늘 거기는 드디어 그 여권의 후보 1등이라고 하는 김문수 장관이 네.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얘기 뭐 어떻게 내놨냐? 나온대요? 대통령 또다시 파면 안타깝다. 위대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힘 모으자. 나오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지금. 나가겠다는 그러니까 거고. 팀 1인데. 아니 근데 이제 김문수 여권. 장관은 역시 그 정치의 노련함이 좀 느껴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의 성향을 너무 잘 알고 그 동안에 그냥 조용히 숨만 쉬고 있었거든요. 숨만 쉴수록 지지율이 올라가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안 하는 그 게. 사이에 나머지 그 촐랑촐랑 거리던 사람들은 뭐 대선을 나간다, 사실상 출마 선언 내지는 또 누구는 뭐 책 써가지고 뭐 국민이 먼저라 그랬나? 뭐가 먼저야? 아니, 뭐 먼저라 그러고 예. 막 이러니까. 다시 성장이다. 네, 뭐, 예. 당심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또 누구는 이제 명태균 그 게이트 또 처리해야 되니까 네. 그런 사이에 김문수 장관은 조용히 있으니까 지지율이 그러고 계속 보니까 아무것도 오르죠. 안 했는데 술만 오르네. 쉬었어요. 턱걸이 했잖아요. 네, 턱걸이. 그러면서 지금 이제 딱 오늘은 이제 파면이 났으니까 좀 신중하게 약간 마음 아파하는 좀 연기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언젠가 때가 무르익었을 때 대선 출마 선언 딱 하면 그냥 당을 그대로 접수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문수 장관에게 꽤 줄을 쓴 의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 나름대로 네. 당 내에서. 선거 많이 있대요. 꽤 실제로. 있대요. 예. 꽤 많이 있대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뭐 김문수 장관이 뭐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 홍준표 시장도 네. 뭐 어제까지는 안 될 거라고 하더니 다음 주 대구시장지 사퇴한다고 지금 보도가 나온 모양인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번 사태에 대해서. 별로 뉴스거리가 아니, 잘 안 돼. 이거는 관심이 두 분 없어. 의원님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네.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간에 누군가 후보는 나옵니다. 그 여권에서 네, 뭘 여쭤보고 예, 후보 중에서 그래도 가장 경쟁력 있어서 약간 걱정되다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도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된다. 이런 사람 좀 아니 생각나는 사람 대비야 있습니까? 예. 모든 후보에 대해서 대비해야죠. 네. 근데 경쟁력이 있다라고 굳이 얘기할 만한 사람은 아직까지 눈에 안 든다. 네. 네. 안 그래도 무슨 홍정욱 씨 얘기도 아니, 갑자기 뭐 나오고 하던데 뭐 보니까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네. 네, 정치라는 거는요. 네.
우리가 이번에 윤석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냥 이미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네. 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제는 다 알았어요. 그거. 안철수 씨는 그냥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요즘 제일 정부를 시끄러워. 오늘 페이스북 바로 네. 냈는데 저는 가만히 안 있는데. 윤석열 정부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 아닙니까? 손가락 인수위원장. 아직도 다 남아 있고. 근데 막 이럴 때만 되면 갑자기 기회주의자처럼 나와가지고 계속 비판하듯 뭐 나라 걱정하듯이 하는데 가장 빌런이다. 근데 이미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맞아요, 출마 맞아요. 선언을. 일찌감치 아니 근데 했죠. 그거는 네.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때만 네. 되면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장이 서면은 무조건 나타나요. 5일장처럼 네. 계속 나타나요. 우리 박균택 의원님은 좀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평상시 같으면은 김문수 장관보다는 뭐 오세훈, 홍준표 네. 두 시장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봤을 것 했는데, 같은데 네.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네. 지금 지금 PC에 뭐- 70기가가 지금 예, 나왔고. 여론 조작했던 껍질 벗긴다고 것도 했잖아요. 그렇지. 박태균 씨가. 뭐 여론조사비 뭐 대납을 네, 몇 천만 원씩 그렇게 네. 뭐 사실상 받은 거 아닙니까? 네. 바로 그냥 정치자금법 수수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또 뭐가 또 더 숨겨져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를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자신 있게 내세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만이 아니라 뇌물도 의심돼요. 예. 그러니까 되게 심각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익을 받고 이익이란 게 유무형 이익을 다 뜻하기 때문에 이익을 받고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누굴 또 꽂아주고 심어주고 하면 사실상 이게 뇌물로 볼 수도 그렇지. 있어서 네. 예.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 심각해질 수 있어요. 저거. 예, 예. 아니 그것도 그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그때도 한번 이상한 결정을 해가지고 그죠? 자기가 자초해서 그렇죠. 이렇게 추락을 네. 하더니 이번에도 그 강남의 야, 토지거래 그거를 허가제 괜히,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지금. 그거를 예. 막 해제해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더니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원복을 또 시켜? 금방 또 원복을 시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네. 또 강남 사람들한테도 욕 먹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 시민- 싱크홀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그것도 안 사고도 밝히잖아요. 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오세훈 그러네요. 서울시장은 지금 오세훈 아이고. 시장은 명태균 리스크 네. 또 그때 싱크홀 문제 있었고 또 네. 이제 포허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일을 허가제. 못해요. 서울 시민으로서 만족도가 최악이에요. 행정력이 그러니까 빵 그 떴는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맞아요. 바로 나와요. 그거예요. 그 사람이 한 지금 너무 화가 나네. 네 번째 하고 있어요 많이 시장을. 하고 있죠. 물론 지금 네. 중간에 보궐이 네.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 그래도 시장 한 세 번은 평균 한 거 셈인데 그렇죠. 네. 연수가 그렇게 합치면은. 오래 하면서 어찌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냐. 돈 낭비만 엄청나게 한강에 무슨 환장을 했나 맨날 거기에다가 버스 만들고 헬기 만들고 택시 근데 만들고 근데 너무 짜증나요. 내세금. 실제로 만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막 아, 여의도에 눈물에 뭐 하나 막 떠 있던데 서울 유 하나 떠 있어. 감격하고. 여의도 하늘에. 그러니까 네, 최악의 에드벌룬 행정이라고. 에드벌룬 하나 떠 있어. 아니 근데 너무 웃기는 아유. 게 그 아까 제가 이미지 얘기했잖아요. 네. 이미지 정치. 옛날에는 그게 좀 먹혔는지 몰라도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안 먹히잖아요. 안 잘생겼다고요. 누가 그거 조차가 아니야. 누가 조차가 아니야. 아니 그거 취향이니까. 너무 화가 그건 취향이야. 나. 아니, 하여간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국힘 쪽 사람이 뭐라고 하냐 네.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랑 경쟁해야 되는데 맞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면 이 기가 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세훈은 기가 약해서 안 된대요. 아주 김다중이님이 신인규님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 배신하면 안 돼. 지금처럼 팩폭해 주세요.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지켜봅니다. 우리 신인규 대표 안 아니, 그래도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신인규가 이제 윤석열 쉽게 얘기해 사후란 표현이 부족할 수 있는데 어쨌든간에 탄핵 후 정치 상황에서 입장을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그 처음 정치 시작할 때 전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정치권에 오게 됐고 그때는 사실 문재인 정권 때였으니까 제가 그 좀 반감이 많이 있었었고 또 뭐 어느 당이든 선택을 해서 정치를 해야 됐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준석 의원이 무슨 뭐 정치를 바꿀 것 같은 여러 가지 네. 흐름 속에서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어쨌든 탄생 과정에서 제가 또 역할을 한 것도 또 사실이라서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제가 더 책임을 이행할까를 지금도 고민 중이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제가 이제 보수의 정말 저자로서 국민의힘 저거 위원정당 해산으로 제가 일단은 한번 끝을 좀 봐야 되겠다 맞아. 네. 이 생각을 좀 하고 네. 또 하나는 이 반정치라는 게 정말 문제인데 아까 우리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이미지 정치도 반정치의 한 유형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검찰과 언론을 이용한 반정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치인들 다 썩었어, 다 때려잡아야 돼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건데 한 손에는 검찰 권력, 한 손에는 언론 권력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괴물이 누구냐? 그게 윤석열인 거예요. 네. 오늘 집에 갔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윤석열 갔다 해서 남아 있냐? 그러니까 없어졌냐? 한동훈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언론도 맞아. 윤석열 갔다 해서 남아 있어요. 언론 기득권 누구냐? 이준석. 이준석 네. 후보죠, 지금 솔로 후보. 네, 후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반정치의 청사는 제가 아직 할 일이 더 남아 있고 네. 이런 검찰 정치, 이런 언론을 이용한 기득권 정치, 뭐 이준석 의원으로 상징되는 이런 반정치와 저는 좀 싸움을 벌여야겠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정치 더 좋게 만드는 데 제가 더 기여를 하고 싶고 아까 우리 윤혜 누님으로부터 정신교육을 단단히 받았기 저는 때문에 아직도 안 믿거든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아니, 제가 의원님 어디 대선하면은 인재 영입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신인규 그렇죠. 인재 영입 안 되는 겁니까 혹시?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왔잖아요.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위원님 또 원래 오셨나? 또 저는 또 신인규 변호사고 잘 가깝잖아요. 알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저기 이제 저 대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이렇게 대변인 이런 거 하면 잘하실 것 그럼요, 같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해산 그거 위헌정당. 위헌정당으로 하면 그때 인정해 줄게요. 보수의 종말. 아니 책을 썼는데 쓰시네. 좀 부족하니까 보수의 완전 종말판을 소편으로 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책은 명태균을 집중적으로 완전 다뤄보겠습니다. 책은 됐고요. 법적으로 국민의힘 위헌정당.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도권 내에서 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 특집으로 보내드린 정치비상구 2부 순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역사적인 날 함께 했는데 의원님 그래 소감 한번 들어봐야죠. 네 마지막으로. 아, 이 네. 갑자기 웃고 막 떠들다가 지금 근엄하게 또 얘기를 해야 돼서. 아니 그래도 네. 우리가 헌재에 대한 믿음이 좀 흔들렸죠. 왜냐하면 그 구속 취소되는 바람에 그 뒤부터 이제 막 사법부나 검찰에 맞아요. 대한 불신과 이런 게 가득 차면서 헌재도 막 이렇게 막 눈이 치켜뜨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도 역시 어쨌거나 저는 정영식 재판관이든 누구든 간에 이런저런 생각을 했겠지만 네. 결국에는 헌법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지키셨다. 그래서 이게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헌법의 문제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그래도 보수 성향인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렇게 결단 내려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 들고요. 네. 네, 헌재에 대해서 그래서 막 이렇게 뭐라고 제가 뒤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다 취소. 네. 박근태 의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소감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제가 이제 헌재 앞에서 뭐 시위를 했던 무박 거지. 4일. 예. 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그 경고용이기도 했지만 그러다 큰일 난다라는 이런 책임감 씌워주려는 의도도 있었지만은 국민들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인은 국회의원은 그보다 좀 더 고생을 해야 한다라는 네. 이런 뭐 좀 의무감 같은 것들이 좀 느껴져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뭐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분들한테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또 어떤 민주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네. 아직까지 좀 더 해야 할 일들이 더 남아 있고 네. 또 지금 이 사회가 너무 갈라져 가지고 좀 제대로 된 그 통합된 사회를 만들려면 국민들께서 2달 넘어서도 상당 기간을 더 함께 해주실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좀 맞아. 필요성이 그런 느껴지는데 부분이 있어요. 정말 좀 그러니까요. 그 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그 새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이런 뭐 좀 책임감을 함께 좀 느껴주시면서 네. 계속 좀 더 같이 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이거 듭니다. 한마디 더 해도 네, 되나요? 그럼요. 네. 아니 이게 통합 얘기하니까 어. 사실 굉장히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정의를 세우려면 분명히 이제 이 확실하게 죄를 묻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그러니까, 거냐 하는 네. 거. 그다음에 통합을 하려면 어쨌든 상대 진영이라도 또 포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정의를 안 세우면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 경계, 이 사리 분별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이제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핵심 멤버들은 용서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들을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가 뭐 소위 그런 이찍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표현부터 시작해서 네. 조금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냐 하면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이상들이 있지만 이 이상을 다 주장을 하다 보면 또 반대편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하고 싸우게 돼요. 근데 이런 시기에는 저는 다수가 절대 찬성하는 최대 공약수가 있어요. 그런 이슈, 그게 이제 민주주의 이슈,
그다음에 경제 성장 이슈 이런 좀 보편적 이슈에 네.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일단 가야 된다. 이런 생각 그런 말씀도 드리고 어쨌든 참 국민들께서 정말 고생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분은 아니지만 꼭 감사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네. 그 소추 대리인단. 맞아요. 네. 항상 보면 우리가 뭐 소추단도 막 박수치고 국민들도 박수치고 헌재도 박수치고 다 하는데 대리인단들은 다 저 잊혀졌어요. 진짜 그분들 다 능력자. 그러니까 네. 맞아. 네. 고생하셨어요. 정말로 고생했던 네. 칭찬할 만하고 신인규 대표도 한마디 해야죠. 저는 사실 윤석열 씨가 잘한 게 딱 두 개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국민의힘 뽀개기라는 공약 지킨 거 하나. 본인이 쥐약 먹었다고 뽀개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 진짜 그랬네. 저랑 목표가 비슷해요. 그래서 뽀개는 거 하나 이뤘고 또 하나는 이 내란을 일으켜서 얼마나 대한민국이 헌법이 상처받고 국민이 네. 상처를 받았습니까마는 이 내란이 가져온 효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전통적으로 양해되어 왔던 기계적 중립을 부셔버렸습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기계적 중립을 한다는 것은 기만적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란을 통하니까 누가 그동안 기회 보고 있었는지가 싹 다 드러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국민들께서도 많은 분별이 됐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이번 탄핵이 너무 힘들었는데 박근혜 탄핵 때는 미완성의 탄핵이고 그때는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이 앞장서고 국민들이 따라가는 거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탄핵 만들어 놓고 뭐 얻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회 개혁적인 면에서. 근데 이번에는 검찰도 망가져 있죠. 언론도 뭐 오늘 이 순간까지도 오늘 제가 맞아요. 사설 다 읽어봤거든요. 경향 한겨레 빼고는 다 그냥 뭐 위대한 승복만 얘기를 하지 내란에 대해 가지고 책임 묻자라는 사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레거시 언론들이 사실 되돌아볼 때 네. 별로 한 일이 이번엔 없다. 근데 이번엔 누가 있느냐? 응원봉 들고 나온 우리 시민들 밤새 노상에서 추위와 함께 이 내란을 진압하겠다고 그 열망을 나섰던, 모아냈던 네. 그 시민분들 키세스단이 있잖아요. 네. 응원봉하고 그러니까 전 이분들이 정말 국민 주권이 살아있다라는 우리 헌법같이 헌법 제1조 2항을 있는 그대로 전 현실화 시켜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힘들었지만 결국 이뤄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정말 국민들이 주인되는 나라를 그분들이 저는 만드실 거고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하실 역할이 더 많으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주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건 또 기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대로에서 네. 미력한 힘을 보태도록 대변인 하겠습니다. 낙점. 말 잘해요? 괜찮네요. 아니 예. 근데 진짜 괜찮지 않습니까? 아유, 그럼요. 네. 들어갑니다. 우리 많이 지지자들이 좀 많이 설득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오윤혜 씨 세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씨가 민주주의 제도에서 다수결로 당선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 민주주의가 좋은 리더를 뽑을 수 있는 제도라기보다는 고약한 리더를 없앨 수 있는 힘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제든 당선된 여러분들도 못하면 뒤집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그러네. 큰 맞는 말이네. 힘이라고 그러네. 느꼈습니다. 무서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극우 파시즘과 전쟁 중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첫 번째 승리국이 되었다. 그래서 파면과 함께 대한민국은 천국의 문이 열렸고 윤석열, 김건희는 지옥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마무리 해봅니다. 라임도 너무 좋아. 정말로 네. 오늘은 진짜 굉장히 팔씨즘에. 공감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윤혜 씨랑 저랑 그 4월 19일에 행사를 하거든요. 네. 어떤 행사냐면은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랑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송채경화 기자 다들 셋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민원연 주최로 오윤혜 씨와 함께 작은 토크 콘서트를 여는데 그 목적 자체가 탄핵을 이제 기념하는 네. 의미에서 파티를 하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의 오, 많은 네. 참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댓글로 링크 있죠? 그렇죠. 다 올려놨습니다. 구독하시면 네. 5,000원 입장권에 여러분들 이런 네. 기자분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사회 보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의원, 박균택 의원, 신인규 대표, 금요일에 찾고 오윤혜 씨와 함께했습니다. 국영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낮 12시에 토요 특별판으로 찾아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요. 홍사훈 기자, 노영희 변호사, 정필승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